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승진시험에 나온 형법 해설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평은 일단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죠.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웠다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기존보다 좀 많이 나왔고 이론 문제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판례를 그냥 외우고 그랬던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렵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는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잘 다지시고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크게 나쁜 성적은 안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설 좀 해드릴게요. 자, 1번부터 죄형법 정지부터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않고 글에 둔 것을 소지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소지로 보면 안 된다. 니은반에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위해서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했습니다. 처방전은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발급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전화로 했어도 어쨌든 진찰한 의사는 맞죠. 그래서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로 볼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출입면에 끼워놓았죠. 자, 음란한 편지를 끼워놨을 때 이거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볼 수 있느냐? 이건 통신매체를 이용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한 거, 우리 무면허는 도로에서 한 것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한 것을 무면허로 하면은 위반이 되죠. 그래서 가하고 라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다가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범죄의 종류인데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일단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은 기본적으로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중송계죄는 중자 들어갔죠. 우리 중자 들어가는 것은 생명의 위험, 신체의 위험, 자, 위험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위헌범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죠. 우리가 자수범이라는 건 자기 손으로 꼭 죄를 짓는 건데 강제추행죄는 우리 판례 아시죠? 피해자가 스스로 자유행위하게 하는 것도 강제추행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간접정보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거. 공직방해죄도 당연히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3번에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공동조모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라고 그랬죠.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면이 좀 있어요. 따라서 포털사이트 내 오락실 총괄팀장이 음란한 만화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이거를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냥 개인 사이트도 아니고 포털사이트이기 때문에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거를 삭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방조범이 돼버리죠. 3번에 연구 책임자가 처음부터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할 의사도 없으면서 공동관리 기자를 관리하면서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서 받았다면 당연히 이게 사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아파트 전매인이 전매할 때 아파트 분양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분양 업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정이 있더라. 자,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걸 얘기하지 않은 것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봐서 기망행위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우리 얘기하지 않은 걸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서 기망행위가 되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런 얘기가 계약의 성사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거여야 되는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분양 업무 안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 아파트를 안 살 것이냐.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요, 이 아파트가 2배로 뛴다. 그럼 파는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한테만 팔아라. 나한테 팔면 내가 무조건 사줄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 판결 때문에 매매하는 것 자체가 무효화가 되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만 해가지고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고지 의무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이 4번 판례가 처음으로 기출된 거죠. 이게 80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그 전에 이 출제가 안 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출이 좀 됐습니다. 자, 4번에 결과적과준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서 소삭했습니다. 자, 우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과준범이에요. 그래서 고의범이 있어도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강도살인죄의 고의를 갖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주의할 거, 그 고의범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보다 더 형이 중하면 그 고의범도 성립하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하고는 상상적 경합관계 있고, 만약에 일반 살인죄처럼
결과적 가중법보다 형이 낮으면 그때는 결과적 가중법만 성립하죠. 그럼 이 강도살인이나 존속살해 같은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우리 수인 해상 강간이라고 외웠던 거 있었죠. 우리가 결과적 가중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수가 없는데 이론상, 왜냐하면 결과가 발생했으면 무조건 기수니까. 그런데 수인 해상 강간, 요거는 우리 법에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해상 강도, 그다음에 일수치사상, 강도치사상, 인지치사상 이런 것들 좀 조문 문제였고요. 3번에 갑이 A를 강제로 차에 태워서 A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가니까 감금이죠 이거. 자,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진 거, 상해를 입었다, 사망했다, 인과관계 인정한다. 우리 범죄를 피하려다가 피해자가 한 것은 전부 다 인과관계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인과관계 인정되고,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해서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당연히 뭐 수면제는 당연히 눈은 뜨겠죠 다시. 그래서 나중에 의식을 회복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건 상해로 보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입니다. 제가 지금 기출이기 때문에 40문제이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조금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하시고 제가 하여튼 핵심적인 얘기는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 사용하던 가스 설비 휴즈코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했다. 이것 때문에 사고 났다면 당연히 인과관계 있고요. 차를 도로에 주차한 점이나 차의 미등, 착복 등을 켜놓지 않은 것이 가령 도로교통법 위반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자, 판례 사안을 조금 중간에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번에 기출의 좀 특징이 기존에는 판례를 그냥 냈는데 판례를 약간 중간에 내용을 좀 바꿔냈어요. 그래서 결과를 바꿔버리게. 그러니까 판례를 그냥 외운 사람들은 틀리게 만드는 게 이번에 좀 기출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이제 단순 암기해서 문제 푸는 것을 좀 막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말을 바꿔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판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인과관계 인정되는 판례로. 다만 근데 지금 뭘 바꿔냈냐면 사고가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지금 앞에서 언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만 사고가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이미 전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 설문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좀 바꿔놨으니까. 3번에 조정에 따른 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 성립 이후에 청구 원인에 대한 주된 조정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식상 주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거나 조정 성립과 상당 인과관계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쉽사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따가 소송 사기에서도 이 얘기가 좀 언급이 되는 판례인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내가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돈을 갚을 테니까 취하 좀 해달라라고 했던 사안이죠. 다만 그 공사대금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년이 있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사기가 아니야라고 얘기가 됐었던 건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게 시기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다른 재산이 전혀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다른 연대보증이 한 명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차피 설령 3년 후에 돈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고 할 거고요. 특히 합의할 때 중요한 게 다른 보증이 하나 추가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차피 이 사람한테 돈을 못 받는데 합의를 하게 되면 어쨌든 3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고, 또 하나는 보증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건 알아도 어떻게 보면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조정 부분에 있어서 이걸 엄격하게 판단 안 하려고 하죠. 소송 사기처럼 위축이 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엄격하게 판단 안 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기망이로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잘 아실 거고. 자, 운전자 갑이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계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에 11살짜리를 남겨놨다. 충분히 사고 날 걸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조수를 남겨놓은 판례하고 다르죠. 이건 11살짜리 꼬마 판례니까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고요. 자, 6번에 고의인식 대상. 고의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 고의인식 대상입니다. 1번에 촉탁 승낙살인에서 승낙, 3번에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4번에 절도죄에서 재물의 타인상은 다 객관적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2번에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모인이나 중재에 이르는 사실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처벌 조건이죠. 따라서 이건 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요.
7번에 사실의 착오.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나왔는데, 자, 기억번. A를 살해하려고 맘먹고 A 동그라미 사람입니다. 몽둥이를 집어들어 A를 향해 가겠는데 빗나가서 A의 등에 맞았습니다. A 동그라미 역시 B가 맞았습니다. B 동그라미. 그러면 A도 사람이고 B도 사람이면 우리 법정적 법설은 사람이면 무조건 고의 인정해버려요. 그럼 B 고의가 되는 것이고, 다만 구체적 법설은 거기에 추가로 사람 and 명중까지 해야 되죠. 그럼 구체적 법설은 거기 지금 빗나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미과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적 법설은 B 살인 고의가 되지만 구체적 법설은 A 살인 미수 B 과실치상이 되니까 결론이 다르겠죠. 이렇게 빗나간 사건, 방법의 착오의 경우에가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다른 부분이죠. 자, 니은번은 A를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A 동그라미 사람. 근데 A의 개가 먹었습니다. 개, 세모. 자, 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이야만이 법정적 법설이나 구체적 법설을 인정하는데 사람이고 동물이기 때문에 둘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둘 다 미과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똑같고요. 디귿번에 절치어서 A의 지갑 세모입니다. B의 지갑, 어쨌든 지갑은 세모입니다. 같은 지갑이기 때문에 사람, 동물, 물건. 이럴 때는 어느 학설을 취하나 일단은 법정적 법설은 무조건 인정하고요. 구체적 법설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 법설은 명중일 때 되는데 어쨌든 지갑을 가져간 건 똑같아요. 지갑이 2개 있었는데 왼쪽 지갑을 가져갈 걸 오른쪽으로 잘못 가져갔다 이런 게 빗나간 거지만 지갑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A의 지갑이냐 B의 지갑이냐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칼로 찔렀는데 그게 A였냐 B였냐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명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구체적 법설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근데 니을번은 A를 상해할 서로 A 동그라미. 자, A에게 던져도 이를 말리던 B가 했습니다. B도 동그라미. 그럼 법정적 법설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고의를 인정하는데 자, 옆에서 말리던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이건 빗나간 거죠. 따라서 구체적 법설은 미과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체적 법설과 법정적 법설이 결론이 다른 것은 가라 2개가 되겠죠. 자, 8번에 갑이 피해자 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했던 수목, 이게 핵심이죠. 수목을 전기톱으로 절단했을 때 이게 손괴죄가 될 수 있냐 문제인데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심으면 기본적으로 땅 주인 거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남의 땅에 심어도 심은 사람 것이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농작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한이 있어서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를 했다거나 승낙을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인데 지금 사례는 뒤에 보니까 승낙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승낙을 받았다면 이건 심은 사람 거예요. 따라서 매수 전에 내가 심었기 때문에 승낙받고 심었기 때문에 내 거고요. 그래서 이건 내 거를 전기톱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손괴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갑이 접근금지, 문헌 송신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안에서 자, 임시보호명령은 국가의 명령입니다. 자, 국가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면 개인이 승낙해도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낙했더라도 정당히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에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갑과 그것을 겸유 관리하고 있는 A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죠. 분쟁이 되고 있는데 들어가는 걸 승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건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갑은 A의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당시 어머니에게서 인테리어 공사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손괴죄에 대해서 승낙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뒤에 공사를 중단하고 퇴거할 걸 요구했기 때문에 승낙이 철회가 돼버린 사안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괴했다면 이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고요. 자, 9번에 정당행위에 있어서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 하나로 참작해야 되고 독립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정당행위 판례가 최근에 중요하게 계속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정당행위에서 요건이 5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뒤에 있는 2개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고 앞에 3개만 독립된 요소. 그래서 제가 보충성과 긴급성은 뒤에다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앞에 2개는 이거는 행위의 측면이고 요 뒤에는 결과의 측면이다. 그래서 이 정상기본 보급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제가 2문자를 순서대로 짝 따놨으니까 정상은 행위, 뒤에 있는 게 결과, 그리고 요거는 독립된 요소가 아니다. 그래서 1번에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는 거 맞고요. 3번도 먼저 보세요.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히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보호이익과 침해 사익의 균형은 결과적 측면이라 행위의 동기 목적의 정당성 측면이다. 자, 균형성은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결과 측면입니다. 이거는 4번도 보시면 긴급성과 보충성은 다른 실효성 있는 적합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총학생장이
그 학교 이사장 면담하러 갔을 때 실랑이를 벌이는 것 정도, 그때 우리가 정당이로 인정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일체의 수단이 없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없는 걸 의미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3번에 보면 2번에 먼저 보시면, 자 2번에 동물권을 주장해온 피고인들이 A 회사가 농장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도기하는 영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자 일단 동물을 보호하겠다라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우리 판례가 봤죠. 다만 이 지금 길을 막아버리고 업무를 방해하는 건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정당히는 인정되지 않은 판례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원장행위죠. 원장행위에 있어서 범죄 행위와 책임 능력 동시 원칙을 유지하는 견해. 자 원장행은 자 술을 먹고 만취 상태가 된 상태에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때는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책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행위와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실행의 착수 시점을 술 먹은 시점까지 쭉 당겨버리는 견해. 요 쭉 당겨버리는 견해가 일치설이라고 했어요. 그럼 일치설은 실행의 착수 시기를 당연히 술 먹었을 때 원인 설정으로 찾는 거고요. 이번에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다는 견해가 나온다는 얘기는, 자 땡기지 말고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걸 살인행위로 보자. 그러면 살인행위로 보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 책임 동시 원칙을 안 맞지 않느냐, 뭐 그건 예외로 보자. 그러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했던 걸 어떻게 비난할 거냐라고 하니까 행위는 실제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걸 행위로 보겠지만 그건 미친 상태니까 비난을 못 하겠지만 술 먹었을 때는 멀쩡했으니까 술 먹기 시작할 때를 가지고 비난하겠다. 다만 술 먹는 게 범죄가 아닌데 왜 비난하느냐, 술 먹는 게 살인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외설은 술 먹는 걸 갖고 비난하지만 불가분적 연관을 찾고, 일치설은 똑같이 술 먹는 걸 비난하지만 술 먹는 거 원인 설정이 자체 갖고 비난한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술 먹는 거 자체를 범죄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기 불가분적 연관을 찾는 견해는 땡기지 않고 예외로 인정하는 견해죠. 간접 정보와 유사한 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는 일치설이죠. 쭉 땡겨버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용하는 행위로 보면 이용행위 시가 신의 착수다라고 보는 견해가 간접 정보에 의한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쭉 땡겨버리는 일치설과 땡기지 않는 예외설이 있다면 당연히 예외설이 착수 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원장에서 간접 정보와 유사한 구조로 파악하는 견해 일치설입니다. 일치설은 술 먹는 것을 살인행위로 보기 때문에 구성요건의 정형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죠. 죄형법정주의도 안 맞고요. 그래서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중시해서 보장적 기능을 원활한 데 부합하다고 건 예외설이겠죠. 3번이 틀렸고요. 자, 우리 원자행은 법에는 고의만 돼 있지만 우리 판례는 과실한 원자행까지 포함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3번이고요. 자, 7번에 위전착입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그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행위를 했을 때, 자 오상방입니다. 요상한 남편 실수한 부인으로 살해 격하시라고 했어요. 자 요상한 남편 실수한 부인이니까 이건 과실범으로 가자고 하는 게 우리 다수의 견해인데, 엄격하게 이걸 그냥 구성요건 착오로 보지 않고 법률의 착오로 봐서 책임을 조각시키자고 하는 건 그냥 우리는 엄격하게 책임설로 간다. 이게 엄격 책임설이죠. 그래서 엄격 책임설은 고의는 그대로 놔두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 책임이 조각된다. 즉 구성요건 착오로 보지 않고 법률의 착오로 보겠다 이 뜻이죠. 다만 이제 우리 대다수 학자들은 이거를 물론 엄격 책임설에 하는 게 이론상은 맞지만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기 때문에 이걸 법률의 착오로 보지 말고 구성요건 착오처럼 유추 적용하자라고 하는 게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러면 그 제한적 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보지 말고 구성요건 착오처럼 봐서 실수한 부인, 과실범으로 가자. 이게 제한적 책임설입니다. 그러면 거기 2번에 갑이 자시 운영하는 가게에 온 손님인 A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화의사로서 A를 폭행했는데, 자 거기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제한적 책임설 중에 하나죠. 그럼 어쨌든 제한적 책임설은 과실범으로 가자. 구성요건 착오처럼 보자니까 과실범으로 가는 건데 행위가 폭행이에요. 폭행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상방위는 과실범으로 가니까 과실범을 처벌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 우연방위는 미수범, 불능미수로 가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갑이 A와 B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A가 일방적으로 B를 강제 추행하는 것을 오인한 나머지 B를 돕고자 A를 때려 상해를 입은 경우 역시 오상방인데, 엄격 책임설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책임이 부정되어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까 1번하고 3번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자 4번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자 제한적 책임설 중에 구성요건 착오로 유추적용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구성요건 고의를 조각시키자라는 견해인데 그 유추적용설에 의하게 되면은 구성요건 파트에서 과실범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죠. 우리 공범 정속성설을 할 때 적어도 정범이 고의범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인을 실수한 부인으로서 과실범으로 처벌하되 교사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이중적주의를 가지고 구성요건적 고의는 그대로 둬서 구성요건과 유혹까지는 고의범으로 둬서 교사방조범을 성립하게 하고 책임 파트에 가서 책임 고의를 조각시키면 결국 부인한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행위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교사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다. 이게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효과만 제한하자. 그래서 책임 고의만 조각하자 이쪽이죠. 그러면 이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다는 비판을 받는 건 유추적용설이죠. 유추적용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10번에 유사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협박에 의해서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됐을 때 인정되는 것이지 간음행위까지 착수되는 건 아니다. 물론 뒷말은 맞아요. 간음행위까지 착수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유사강간죄도 폭행 협박만 하면 되죠. 폭행 협박으로 해서 그 행위를 개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번 갑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유관 또는 캠코더의 준기를 이용해서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한다. 자,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환색하는 것은 예비 단계예요. 그래서 착수한 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이거하고 우리가 구별할 판례가 4번 판례였죠. 갑이 카메라 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걸 찍으려고 카메라를 집어넣는 거. 똑같이 카메라를 집어넣어도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들어가는 건 아직 착수가 안 되지만 이미 피해자가 있는데 찍으려고 집어넣는 것은 그건 착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은 착수가 되죠. 그럼 3번 허위 채권에 의한 공정서를 집행권으로 해서 자 압류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는 착수가 안 되지만 압류는 착수가 되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중지미수요. 갑이 A에게 위조한 예금 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 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자금대를 요청했으나 은행에 가던 중 자 두려워, 무서워, 겁이 나서 무서운 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지미수가 아니라 전부 다 장애미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번에 갑이 을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에 갑은 텐트 밖으로 나와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을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이어서 갑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간 안 했네요. 우리 공범 같은 경우는 미수가 되려면 모든 공범의 행위가 다 안 돼야지 미수지 내가 안 했다고 해도 다른 공범이 해버리면 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미 강간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 했어도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되겠죠. 자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걸 보고 겁이 나서는 장애미수입니다. 그래서 터뜨렸고요. 자 가까울에 A가 경영하는 사무실에 금품을 절차하기로 공모한 후에 갑은 그 부근 포장마차에 있고 을은 밖에서 물건을 물색하고 있는 동안에 범행 전력 등을 생각해서 가책을 느낀 나머지 침입 사실을 주인에게 알려서 체포까지 해버렸네요. 자 일단은 이탈을 하려면 착수 전에 이탈해야 되는데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이탈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탈은 안 되니까 일단 착수는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미수죠. 다만 이제 다른 공범도 못하게 막아버리면 중지미수가 되는 것이고 그 뒤통수를 당한 다른 공범은 장애미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지미수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가담 형태에 관한 설명 이제 이론이 나왔는데요.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한 자 모두를 정범으로 인정한다. 이건 단일 정범 체계인데 현재 우리는 공범과 정범을 구별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가담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의사방이 일치된 형태로 범죄를 실현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인 집단범. 우리 집단범의 경우는 형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대표적인 게 소요죄는 다 형이 같은데 내란죄는 내란의 수계 뭐 주요 가담자 뭐 해가지고 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필요적 공범이 성립하려면 행위를 공동으로 할 뿐만 아니라 관여자 모두의 행위자가 범죄로 성립돼야 된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필요적 공범 중에 뇌물죄. 뇌물을 준 사람은 증례죄가 되는데 받는 사람은 뇌물인지를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주면 수뢰죄가 안 됩니다. 그래도 증례죄가 성립이 되죠. 따라서 모두의 행위가 범죄로 돼야 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대항범에 대해서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려면 구성요건 자체가 대항범의 형태, 즉 필요공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야지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범의 형태로 실행됐다. 살인죄, 사람을 혼자 죽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2명이 했다. 또는 배임죄, 배임은 혼자 할 수도 있는데 물건을 파는 형태로 했다.
그럼 상대방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대항범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고요. 15번 공모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이탈하면 이탈이 되죠. 그러면 그 이후의 행위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또 하나 이탈의 표시는 안 나가버리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명시효과도 요하지도 않죠. 그다음에 교량이 그 수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의 완벽한 시공, 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제작 시공사의 감독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유지 관리라는 조건이 합치돼야 되는데, 자 여기도 또 중간에를 장난을 쳐놨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교량봉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성수대교 사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은 그 과실들이 전부 다 범죄의 결과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는 지금 과실이 교량봉기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바꿔냈고요.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하는 것이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들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즉 공동정범으로 의지하죠.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라는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는 동시범으로 다룰 수 없고, 자 연속된 제조행위 도중에 공동조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 우리 승계적 공동조범이죠. 자 중간에 가담해도 공동조범은 되지만 가담 이후 것만 책임을 지죠. 따라서 가담 이전에 제조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으로서의 실행행위 분담이 있어야 된다. 즉 합동범을 우리 판례는 공동정범 플러스 현장성이에요. 즉 공동정범 요건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간접으로 공동사가 암묵리에 상통되면 사전에 모의 과정 없어도 공모 인정하죠. 그래서 틀린 거는 가나라 3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다 맞습니다. 자 공범의 종속성 역시 이론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늘었어요. 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하면은 먼저 정범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다. 종속성설이죠. 그래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될 수 있다. 종속성설. 자 정범은 정범의 실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실행에 착수 전에 방조할 수도 있죠. 다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실행위에 나아가야만 성립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범 종속성설에 따르면 효과 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를 처벌하는 것. 자 공범 종속성설은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고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거나 책임, 제한적 종속현실과 극단적 종속현실 차이는 있지만 일정 어느 정도 고불 실종 이렇게 해주고 범죄는 돼야 돼요. 근데 이 효과 없는 교사나 실패한 교사는 공범은 교사를 했지만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실패한 교사는 싫어해버린 거죠. 싫어했기 때문에 실패한 교사. 효과 없는 교사는 승낙을 했지만 효과가 없어요.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종속성설에 의하면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법은 효과 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를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예외 규정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효과 없는 교사, 실패한 교사 처벌하는 거, 또 우리 자살 방조죄 처벌하는 거, 자살도 죄가 안 되는데 방조범을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에서는 예외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는 처벌 안 해야 되는 걸 처벌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종속의 정도의 극단적 종속현실. 극단적 종속현실은 구성요건, 위법, 책임까지 정범이 그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니까 14세 미만자는 책임 조각이죠. 그러면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간접 정범밖에 될 수 없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17번 공범과 신분. 우리의 모해야 할 목적을 우리 판례는 신분으로 보죠. 따라서 신분 때문에 형이 경중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에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 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부진정 신분범이죠. 자 그런데 신분 없는 자가 신분이죠. 공모했습니다. 자 일단 공범과 신분 33조 본문 규정을 적용하려면 일단 방향이 B가 신에게가 돼야 돼요. 비신분자가 신분자를 교사 방조해야 되고, 아니면 서로 도와주는 공모가 돼야 되죠. 그럼 방향은 공모가 됐습니다. 자 공모가 됐는데 부진정 신분범인 경우에 우리 학자들은 무조건 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없어서 각자 간다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본문에도 부진정 신분범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죄명은 똑같이 간다. 33조 본문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적어도 뒤에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죄명은 똑같이 업무상 배임죄로 갑니다. 만약 이게 처벌한다라고 나왔다면 처벌은 따로 해야 되니까
그냥 배임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자, 3번에 신분관계로 형이 경중이 있는 경우에, 자, 이번에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했어요. 자, B가 신을 교사해야 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신이 B를 교사하면 본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따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이 있는 사람은 신분범, 신분이 없는 사람은 신분이 없는 사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 모해위증죄 판례 아시죠? 모해 목적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했을 때 교사한 사람은 신분이 있으니까 모해위증 교사죄, 그 다음에 실제로 위증한 사람은 신분이 없으니까 그냥 위증죄. 그러다 보면 모해위증 교사죄가 위증죄보다 형이 더 세기 때문에 교사범이 정범보다 형이 더 셀 수가 있어요. 다만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33조가 31조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33조 단서를 적용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따라서 거기 보면 33조가 특별 규정이라서 31조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그래서 31조가 33조에 우선한다, 틀린 거고요. 그래서 뒤에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모해위증 교사범이 위증죄보다 더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자, 우리 보조공무원 나왔습니다. 기한 84 기억하시고, 자, 기한 담당 공무원, 보조공무원은 결재를 받았는지를 빨리 확인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결재를 받았으면 허위공무서 작성죄, 결재를 안 받았으면 공무서 위조죄. 자, 결재 받았기 때문에 허위공무서 작성죄고요. 다만 보조공무원은 권한 있는 서장님을 속인 거니까 간접정범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간접정범에 대해서 공모를 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공동정범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죄수, 음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죄 모두 성립할 때, 자, 우리가 교통사고 나오면 기억할 거, 교통사고와 사고끼리 상경, 법규 위반, 음주, 무면허처럼 법규 위반끼리 상경. 그러나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은 실경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주운전 치사상은 사고예요. 사고, 치사상이니까. 근데 그 치사상과 음주운전은 법규 위반이죠. 따라서 이거는 법적용학 관계가 아니라 실경 관계가 됩니다. 상경도 아니고요. 실경입니다. 하나는 법규 위반, 하나는 교통사고니까 실경으로 가야 되고요. 니은번에는 음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자동차를 운전했는데 상해의 이름과 동시에 손괴했다. 그럼 상해도 교통사고, 손괴도 교통사고. 그럼 같은 교통사고끼리니까 이거는 상경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관해서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동일한 기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자, 우리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날마다 죄가 하나씩, 날마다 죄가 하나씩이는 이유는 의사표준설, 단속 의사로 방해했죠.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였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죄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했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의사로 본다면 여러 날을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기회 1년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했다면 그런 경우는 운전한 날마다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무면허 운전으로 봐야겠죠. 자, 니을번에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데, 자, 여기 또 나왔네요.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날마다로 봤죠. 왜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운전할지 결정하니까. 근데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단일하고 계속된 의사가 안 되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죠. 그럼 이때는 또 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나라 2개고요. 19번 경합범. 경합범으로 처단할 시 가장 중한 죄가 아닌 죄의 정한형의 단기가 가장 중한 죄의 형의 단계보다 중하더라. 상상적 경합이든 실체적 경합이든 어쨌든 죄를 2개 진 겁니다. 동시냐 따로 따니 찰 뿐이죠. 그러면 죄를 2개를 졌는데 죄를 하나를 진 것보다 더 유리해지는 경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기까지도 중한 단기를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계보다 중한 경우는 그 규정에 비춰서 중한 단기를 하나로 한다. 자, 2번 후단 경합범은 판결 확정 전의 의미는 판결이 상소 등 통상 불복 방법에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걸 말한다. 뭐 기본적인 개념이고, 3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 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 확정 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 범죄가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한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해졌다면 이게 사후적 경합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후적 경합은 동시에 재판할 수 있어야 전제가 되죠. 원래 엄마하고 딸이 둘이 같이 왔다면 가족 할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구입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때는 딸이 나중에 왔을 때 어차피 둘이 같이 왔으면 할인해 줄 거니까 나중에 왔어도 할인해 주자라고 하는 게 사후적 경합범의 취지예요. 그러면 원래 둘이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럼 동시적 경합범이 되잖아요. 그럼 동시적 경합범이 되면 우리가 처벌을 A 플러스 2분의 1 하잖아요. 중한죄에다가. 근데 이거를 같이 재판 같이 왔으면 가족 할인을 받았을 텐데
그냥 엄마가 떨렁 먼저 사버렸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먼저 확정이 돼버리면 나중에 B를 재판을 따로 하더라도 요거를 같이 샀을 때와 고려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 이게 사후적경합법이잖아요. 그렇다면 사후적경합법은 전제가 이렇게 재판을 같이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같이 재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후적경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잘 보시면 A라는 죄가 있었고요. A라는 죄가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 확정 판결이 있었어요. 그럼 일단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 후에 B라는 죄가 발생했어요. 그럼 두 죄는 절대 같이 재판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확정되고 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를 끌어다가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개가 금이 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후적 경합범이 될 수가 없다. 둘은 절대 될 수 없다. 금이 가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A가 나중에 재심을 받은 거죠. 재심을 거쳐서 여기서 다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확정되기 전이니까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사후적 경합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재심의 특징 아시죠? 재심은 새로운 걸 추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B를 여기다 갖다가 재판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전히 같이 재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B는 나중에 재심이 확정돼도 이 둘 관계는 절대 사후적 경합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후적 경합 관계 성립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4번에 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1심 법원이 공소 제기된 사건별로 별개형을 선고했는데 한 사건이 상소심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교례해서 형을 선고해야 된다. 사후적 경합이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이걸로 봐보세요. 자, 두 사건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먼저 확정돼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사후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먼저 확정됐다 이거니까 이건 동시에 경합이 됩니다. 아니, 사후적 경합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자, 몰수징.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하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하네요. 장차 실행하려고 하는 것은 범죄를 아직 안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럼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수할 수 없죠. 그 다음 2번에는 범죄에 의한 웹사이트. 자, 우리 웹사이트 판례 이거는 물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몰수 추징 대상이 안 된다. 우리 형법상 몰수 추징은 공대생 물건이었습니다. 제공, 대가, 발생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물건이 아니라 대상 안 되고요. 자, 3번에 도박장소 등 개설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도박에 직접 참가하여 얻은 수익은 자, 도박장소 개설죄로 유죄받았습니다. 우리가 몰수추징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유죄가 선고가 도박장소 등 개설죄니까 도박장소 개설로 얻은 이익만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겁니다. 도박장소 개설과 별도로 도박을 하게 되면 도박죄가 별도로 성립이 돼요. 그럼 이 도박에서 딴 돈은 도박죄로 재판을 해야만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도박장소 개설죄로 재판을 받은 때는 도박을 해서 얻은 돈은 몰수할 수 없다. 이거 최근에 나온 판례죠. 자, 그럼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휴대전화는 물건, 그 촬영된 동영상 우리 판례가 이것도 범죄로 생긴 물건으로 봤죠. 그래서 이 동영상하고 휴대전화가 둘 다 몰수가 가능하고 이 몰수 자체가 임의적 몰수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고 동영상만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시 최근에 나왔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고요. 자, 살인죄. 임신성 당뇨 증상 및 이미 2번의 제왕절개 출산 경험이 있는 37세의 고령인데다가 분만 예정일을 14일이나 지나서 태아가 5.2kg. 자, 거대한 사건이네요. 자, 이렇게 지났을 때 자연분만이 부적절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연분만을 시도했었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뭐 입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 말이 안 되고 어쨌든 자연분만하다가 죽였으면 진통설로 갑니다. 그래서 진통이 없었다면 이건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거기 틀린 거고요. 살인 예비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죄를 범할 목적, 우리 예비죄는 목적범이니까 목적 외에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예비죄는 준병이 있어야 되죠. 외척행위. 그다음에 7세 남짓된 어린 자식에 대해서 함께 죽자고 권유했던 거. 그래서 엄마 만나러 가자라고 했던 판례죠. 우리 판례 이거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간접정범. 그다음에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후 시체의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의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해놓고 거기서 죽이고 도망간 것은 시체 유기죄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죠.
자, 상해와 폭행죄. 상대방이 시비를 하면서 조용히, 요걸 체크하라고 했죠. 조용히 얘기하자며 팔을 끈 거. 이것만 가지고는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자, 니은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인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그 물건이 몸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역시 그것도 최근에 나온 판례였죠. 자, 요거는 사례가 여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칼로 일어나면서 의자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계속 칼로 쑤셔버리겠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당연히 소지한 걸로 봤습니다. 자, 디귿번.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 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걸 오인하고 베란다에서 던져버린 거. 자, 낙산 피치 호텔 사건인데 요거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묶어서 상해 시사죄로 갔죠. 자, 디귿번. 피의자의 음모를 자른 거. 요거는 상해로 안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자,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힌 건 아니지만 부딪혀 차를 조금씩 전진시켰다. 폭행죄죠. 폭행죄. 그래서 틀린 것은 나라 2개입니다. 23번.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약종상이 분야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 업무상 동일학대죄 처벌된다.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결정문을 아느냐 문제인데, 우리 의사는 위헌 나왔죠. 그래서 업무상 동일학대죄 중에 의사는 업무상 동일학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2번. 의사, 한의사 등등이 부동일학대죄는 될 수 있냐? 자, 의사가 동의를 받고 하는 건 위헌이 났지만 부동일학대죄는 위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일학대죄는 그대로 처벌이 된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을 알고 있냐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3번은 영아유기죄 없어진 거 아시죠? 그래서 영아유기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요. 4번에 학대죄, 4번이 워낙 답이 명확한 답이 있어가지고, 학대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되거나 하는 일을 가리키고 단순히 반인륜적 침해만 갖고는 안 된다.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로 생명 신체에 어떤 위험이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맞는 거는 4번이고요. 자, 24번 체포.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는데도 피고인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잡으며 엘리베이터를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서 도망갔습니다. 자,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따라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잡힌 거는 체포죄의 기수라고 볼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이나 무형적인 것을 가리지 않고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와 박대는 반드시 전면적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돼도 감금죄는 된다. 그다음에 수용시설의 수용지인 불황인들의 야간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침시간 중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거 정당행위다. 그래서 위법성 조각 되죠. 그래서 틀린 건 2번이고요. 강요죄.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를 했을 뿐 주차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접촉에는 어떤 유형행사가 없었다. 그러면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하는 불편이 있을지언정 차량을 운행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빨리 강요죄로 안 받죠. 그다음에 직장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직원의 사직을 단순히 권유한 것만 가지고 강요죄로 볼 수 없고, 3번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일체의 유무형 이익 등을 제공할 걸 요구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강요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 이익을 기대하며 대가로서 요구했다면 이것도 본인도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돼버리니까 강요죄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 활동을 벌이면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그 확인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진구하는 거, 이건 강요죄가 됐죠.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자, 강간과 추행의죄.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중요한 판례죠. 폭행협박이 판례가 바뀌어서 한 거를 곤란할 정도 필요 없다. 그냥 일반 폭행협박과 똑같으면 된다. 자, 2번. 아파트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머리카락 옷 위에 소변을 봤을 때 행위다는 당시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고 이어폰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죠. 그럼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에서 이걸 발견했다 하더라도 성적 자율권 침해가 있다고 봐서 추행으로 봤죠. 그 다음에 3번에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는 신분법으로 보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을 해야 되지, 선호가 바뀌어서 강간과 추행을 하다가 중간에 주거침입하는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거침입 강제추행가 위헌이 됐지만 판례를 갖다 낸 거니까 이게 취지는 신분범이라는 판례의 취지예요. 자, 그다음 강간죄에서 폭행협박 가능 사이에 인과관계 있어야 되는 건 가능하고 반드시 가늠입니다.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 애인이
애인이 옷을 벗고 있을 때 일단 약속을 위반해서 삽입을 해버린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데 눌러버린 거, 그것도 강간죄가 되니까요. 자, 명예에 관한 죄. 동장인 피고인이 동주민 자치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산제 행사에 남편과 이혼한 A도 참석을 하여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이 많았다 취지로 말하고, 동주민들과 함께 저녁사 모임에서 A는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당산제에 왔는지 모르겠다, 이거 우리가 의견이라고 봤죠. 그래서 이건 사실적으로 보지 않았고 명예훼손 인정 안 됐고요.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추궁당하니까 대답하는 거,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 확인하는 과정,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의 인정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적시라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되더라도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 갖는다. 우리가 뭐 성형수술 같은 거,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거,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 있죠. 그런 거 공익 인정했고, 개인에 관한 것도 뭐 공적 인물이라면 충분히 이것도 공익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자, 4번. 사업소장인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A가 관련한 다른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면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모욕죄 안 된다고 그랬죠. 야비를 제가 유비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유비 같다, 칭찬이에요, 칭찬. 그래서 모욕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 자, 28번. 자, 절도죄. 절도죄 성립을 위해서는 주관적 범죄 구성 요건으로서 불법 영득사가 필요한 거 당연히 영득죄니까. 다만 불법 영득사가 법에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A가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서 특정 매장에 방문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에 갑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에 지갑을 발견했을 때 매장 주인으로부터 이거 선생님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은 거, 내 거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준 걸로 봐야죠. 이건 처분에 있는 걸로 봐야죠.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 금은방 판례라든지 예시장 판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이나 소유자의 추정될 수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 우리 리스 사건, 리스 차량이죠. 리스 회사에서 리스를 한 사람이 그 리스 차량을 다른 데다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한테 넘겨버렸죠. 넘겨버렸을 때 소유자는 리스 회사,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은 점유자. 자, 이랬을 때 리스 회사는 당연히 빨리 반납해라, 찾아갖고 와라라고 할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리스 회사의 소유자가 원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소유자한테 이익이 되고 승낙이 된다고 볼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점유자 이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절도죄가 됩니다. 그 다음 4번에 상습 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는 같은 한 같코에서 정한 죄 가운데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3회 이상 반복 범행하고 다시 그 반복 범행한 죄와 동일한 호에서 정한 죄를 범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 동일한 호에서 정한 법정으로 처벌되는 뜻으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다시 이를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동일한 범죄가 아니라 같은 호에 규정된 범죄이면 된다. 자, 거기 보면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가 틀린 거죠. 우리 특가법에서 조문이 특가법 5조의 4, 5항이었죠. 5조의 4, 5항에서 333조부터 336조의 범한 죄를 저하면 또 가중,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죄를 3번 이상 범해서 누범기간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범죄예요. 여기에 있는 범죄이면 되지 꼭 동종일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기만 하면 이 호에 규정된 것을 3번 이상 또 하고 누범에 해당되면 이걸 가중하는 거기 때문에 꼭 동일한 범죄. 앞에가 강도가 있었다, 근데 여기는 중강도다, 상관없다는 겁니다. 강도, 중강도 다 있기 때문에 꼭 동일한 범죄일 필요 없고 여기에 있기만 하면 돼요. 다만 또 하나 기억할게, 여기에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337조 강도상해는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을 3회 이상 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범죄일 필요는 없지만 같은 호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범죄임을 요한다라고 틀린 거죠.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자, 29번에 사기죄. 침해 행정령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서 권력자에게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 자, 국가에다 돈을 내야 될 걸 돈을 내지 않는다, 세금이라든가 이런 거, 이거는 재산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사기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2번 갑이 사건의 각 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의 비용 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 비용을 기재하긴 했으나 이와 관련해서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대요. 그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소송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확정액은
본인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 없고 그 소명 자료 같은 것이 필요한데 이거를 조작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소송사기 안 된다고 봤었죠. 그다음에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됐더라. 자, 5억짜리 도자기를 속여서 5억 주고 샀다. 그래도 편취액은 5억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공제하지 않죠. 그다음에 소송 사기를 쉽사리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에 함부로 소송 사기 인정하면 안 된다. 조정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조정에서 3년 후에 받을 것을 얘기 안 해가지고 합의받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 같은 사건이었죠, 이거. 그래서 민사조정도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건물의 임차인 갑이 임대인 피해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A에게 양도한다. 채권 양도죠. 우리 채권 양도는 횡령죄, 배임죄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채권 양도에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를 하지 않은 건 자기 사무다. 내가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배임죄 안 된다. 또 하나, 통지를 하지 않고 그 돈을 자기가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받으면 무조건 자기 거다. 그럼 내 돈이 되니까 횡령죄도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횡령죄 성립하는 거 틀린 거고,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사실상 위탁관계가 있어야 되고 사용대차, 임대차와 같은 계약에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 등 신의치기에 의해서 성립될 수도 있죠. 차고송금 같은 거. 이런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가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호할 가치 없으면 뭐 뇌물로 전달해달라 이런 거 횡령죄 안 되잖아요. 자, 횡령죄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도무 사이에 범행에서 취득한 돈을 분배한 것이다. 공범끼리 분배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횡령으로 뇌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 용사를 가지고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을 격려해서 횡령의 기수가 됐고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임의경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임의경매에 의해서 매각 등 저당권에서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예상된 행위다. 그럼 새로운 위험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린 거는 맞는 거는 4번이죠. 30번.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개혁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서 상대방의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에 실현한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우리 배임죄는 서로 간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히 더해주는 거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해당 자동차에 관해서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로 볼 수 있고 이는 지입차주가 할부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판례가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의 관계에서 지입회사를 타인의 사무 처리로 보죠. 다만 이 사례는 할부 대금이 납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판례 이 경우는 타사유자로 보지 않는다고 했죠. 최근에 나온 판례니까 이것도 아시고. 다음에 배임죄에서 재산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자, 우리 재산 손해는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를 가하거나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면 배임죄가 되죠. 자, 위원회의 재산을 유지, 보존,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갑이 축협조합원들이 어디 군에서 추진하던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 등으로 총무과장 등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위원회 명의로 축협에 예치된 20억 상당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농협에 제시를 해버렸네요. 자, 이랬을 때 배임죄가 되느냐? 우리 배임죄는 손해와 이익이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농협 걸 축협을 해지했다고 해서 그 결과로 당연히 농협이 예치하는 거 아니죠. 뭐 신한은행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관련성이 없다고 그래서 배임죄 안 됐고요. 자, 권리 전에 등기 등록을 요구한 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의 경우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자, 배임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매도인 이중 매매했을 때 매도인이 배임죄가 되는 것은 부동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가라 2개죠. 자, 그 다음에 30번. 갑이 타인 소유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했더라. 자, 남의 땅에 건물을 신축했다고 해서 땅이 효용을 잃는 건 아니죠. 다만 땅 주인이 못 쓸 뿐이지 내가 쓰고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그래서 남의 볼펜을 부러뜨려 버리면 손괴지만 남의 볼펜을 내가 쓴다고 해서 손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손괴가 안 되는 거고. 자, 갑이 피해 차량의 앞뒤에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바짝 붙여놓아서 A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다. 이건 효용을 해야 하는 거 맞으니까 손괴죄가 되고. 자, 갑 등이 유색 페인트와 레커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자,
그 담장에 단 게 아니라 도로 바닥에 있어요. 도로 바닥에. 이 판례는 손괴죄 안 됐었죠. 그 다음에 A가 홍보를 위해서 광고판을 1층 로비에 설치했는데 갑이 을에게 지시해서 을이 광고판을 그 장소에서 제거해서 이건 광고로 기능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손괴죄가 되죠. 그래서 맞는 거는 2번이고요. 자, 권행사방해. 권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서 타인의 권행사를 방해한 것. 내 물건을 손절해서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그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우리 3, 3조 본문에 의해서 B가 신에게 교사방조했거나 공모를 했다면 신분이 없는 사람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될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좀 장난을 쳤는데 정범이 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이. 그래서 정범이 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장을 뭐 다른 거 다 맞춰놓고 끝에를 공범이 될 수 있다를 정범으로 바꿔냈어요. 좀 장난을 좀 쳤죠. 자, 여러 사람의 권리와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 행사 방해죄는 어차피 남의 권리를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자별로 죄가 성립하고 이건 동시기 때문에 상상의 기감이 되겠죠. 그다음에 권리 행사 방해죄는 은닉 행위를 통해서 권리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성립하고 우리 권리 행사가 방해될 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해자 들어가면 다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씁니다. 자,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도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어쨌든 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했다면 이거는 법인의 물건 대신 법인 대신하는 거니까 내 물건 손절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해당이 된다. 그래서 틀린 건 1번이고요. 자, 범죄단체 사형무기 장기 4년이죠.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법률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자, 단체는 단체 통솔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집단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형법의 범죄단체 조직체는 사형무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목적화한 범죄가 실행했는가는 영향이 없죠. 조직만 하면 죄가 되니까. 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보이스피싱이 범죄단체로 인정했죠. 우리 판례가. 그럼 보이스피싱이 범죄단체라면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건 범죄단체 조직 활동죄가 되고 별도로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 그건 별도의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실질이 경합이 되지만 별도로. 자,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일체 후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와 전면에서 단체 구성의 통솔을 담당하는 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면 두 사람 다 수계로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자, 교통방해죄.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를 수반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판례입니다. 비록 집회 시위지만 어쨌든 우리 집회 시위하다가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거나 그러면 교통방해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육로를 하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특정인을 하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처형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죠.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통방해를 유일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황이 됐더라. 자, 계속범은 계속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밥을 같이 먹자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공동도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했다. 아까 1번 설문하고 같은 내용이죠. 요랬을 때는 교통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또 장난을 쳐놨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보니까 집회 시위의 참가자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공모 공동도범으로서 직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도 교통방해죄가 된다. 그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집회 시위하면서 물건을 부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죄가 되는 것이고 차도를 점거했다면 차도를 점거한 사람만 되는 거지 참가한 사람이 전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거나 공모 공동으로 대책을 물을 수 없다면 그때는 교통방해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간에를 좀 장난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요. 자, 그다음에 36번에 문서죄.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전산망 시스템에 제공되어 정보의 생성 처리 출력이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은 임직원. 자, 임직원도 회사를 하면 남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배임죄예요. 타인의 사물 처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임직원도 타인의 전자기록입니다. 회사 거.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린 거고, 갑이 사무실 전세계약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해서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 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풀이더 출력했습니다. 자, 출력했기 때문에 위조된 문서 존재하고요. 따라서 그거를 팩스로 송부했다면 변조한 거니까 팩스로 송부했다면 변조죄도 되고 행사죄도 되죠. 자, 갑이 또 컴퓨터 스캔 작업을 통해서 만드는 공인중개사 이미지 파일. 자, 파일은 파일 자체만 가지고 문서로 볼 수 없죠. 이거는 파일은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독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휴대전화 신규갑 신투소를 위조했습니다. 자, 위조했기 때문에 위조한 문서가 있고 이걸 스캔을 해서 화면에 보게 해도 행사죄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가다 2개입니다. 틀린 게 가다죠. 맞는 건 나라 2개요. 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해에 따른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업무를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권남용하면 꼭 뒤에다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뒤에다 꼭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했죠. 권리행사 방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죠. 법령상 보호될 이익만 있으면, 즉 방해하는 걸 처벌하는 거니까 보호가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호할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고 공법상 사법상 따지지 않고, 자, 공무원이 일반 사인을 상대로 어떤 행위를 했다. 우리 사인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개별적으로 직권남용죄 성립하지를 따져야 되는 것은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그래서 사인인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고요. 4번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의 관련성 필요성에 의해서 관련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까지 비밀이 누설이 돼버리면 우리 과장이 서장님한테 보고 못하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겁니다. 자, 뇌물죄. 법령에 의한 임명권자에서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한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경 결격자였음이 밝혀졌더라. 그래도 뇌물죄는 된다. 그 다음에 도시 주관기관 정비부상 정비사업 전무관리 책임제 대표이사 갑이 건설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 회사다. 그 용역계획을 가장해서 작성했다. 결국 자기가 받을 돈을 회사를 통해서 받은 것뿐이죠. 그래서 뇌물수재가 되는 것이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금액을 부풀려서 되돌려받는 것, 이건 뇌물이 아니라 횡령으로 받죠. 횡령.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된 사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경우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에 필요한 것이 명백하더라. 자, 교분상의 게 명백하다면 정말 친구더라. 그래서 세뱃돈 친구라서 축의금 준 거다. 이건 뇌물로 직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사교적 의뢰의 형식을 빌었다면 그건 뇌물이지만 명백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과속단속 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우리 단속을 피하는 건 위기가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험 공지방해 안 된다. 그다음에 시청 청산의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갑을 소속 공무원 A와 B가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 이거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자기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니까. 그래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여기를 때리면 공직방해가 되죠. 경찰관 P는 도로를 순찰하던 중에 벌금 미납으로 지명소비된 갑과 조우하게 되어서 벌금 미납 사실을 고지하고 벌금 납부를 유도했으나 갑이 이를 거부하자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게 문제네요. 자, 우리가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을 때 긴급 집행하면 돼요. 형집행장도. 다만 발부됐다는 건 얘기는 꼭 해줘야 되죠. 그럼 발부됐다는 걸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위법이 돼버리고 따라서 공직방해가 안 되죠. 자, 공직방해죄의 범위는, 공직방해죄는 제가 공무원 폭행죄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무를 지배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업받는 사실만 인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고, 공무원 폭행죄이기 때문에 공무원 폭행으로 끝나요. 그래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필요가 없죠. 이게 외교한 공직방해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맞는 건 4번이고, 자, 무고죄의 범죄 의사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하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범위를 인정할 수 있다. 미필적 고의가 원래 확신이 아니라,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용의만 하면 돼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되고요. 무고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요건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갖고 충분하지 않죠. 그게 허위라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이 돼야지, 신고한 내용이 진실은 아닌 것 같더라, 증거가 없더라, 증명이 안 되었더라, 이게 소극적이죠. 증명이 안 되었다. 그러면 고소한 게 증명이 없으면 무죄 나옵니다. 자, 무죄 나왔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을 무고로 할 수는 없어요. 허위라는 게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징계권에 적정한 행사를 주된 법을 하고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것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죠. 따라서 이것까지 맞는데 승낙을 했다고 해서 무고죄성 영향을 주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피무고자의 교사방조와의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 때, 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시키는 거.
그러면 무고죄의 교사 방조는 되죠. 우리가 무고죄는 공동정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무고자는 교사 방조로서 죄책은 부담한다. 그래서 나하고 라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승진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 최신 판례가 좀 많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 뭐 크게 생각지 못한 지엽적인 게 나오고 그런 게 없어서 기존에 중요했던 것들이 다 나왔고, 최신 판례를 잘 준비했던 분들은 또 최신 판례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론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판례들을 자꾸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들 있죠. 중간에를.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제 판례를 그냥 답을 외우는 공부를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실수할 수가 많으니까 정확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셔야 중간을 바꿔내도 이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잘 유념을 해두시고, 이론 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니까 이론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승진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혹시 이번에 안 되신 분들이라도 올해 또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승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